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현재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정말 복잡한 상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지금 보면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같은 거시경제 지표도 있고요. 또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들의 움직임,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까지 정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열심히 파고들어서 내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마음 졸이기보다는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흐름이나 기관들의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핵심 자산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시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4분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를 대비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분석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나 시장 분석가들 영상, 또 여러 데이터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요. 거시 경제부터 시작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들의 4분기 전망까지 그 숨은 의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이 거시경제의 요인들,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3.8%로. 네, 견주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크립토 벤처 쪽 분석이 좀 그런 시각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같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공급망도 정상화되고 있으니 연준이 곧 정책을 전환할 거다, 소위 피봇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인베스터스 마인드셋 자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톱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ISM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거요. 그게 벌써 31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31개월이나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좀 신중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 정부의 현금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일반 계정 TGA 잔고 있잖아요. 네네, TGA요. 그게 최근에 8,220억 달러까지 확 늘면서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흡수했는데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60일 정도 고정된 시차를 두고 지금 시장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크립토 벤터 자료에서 봤습니다. 와, TJ 잔고랑 시장 하락 사이에 60일 정도 시차가 있다.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약간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 같아요. 네, 그렇죠. 유동성 변화가 시장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보여주는 분석이죠. 한편 그 오태민 교수님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원래는 거시경제랑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같은 기술주 지수랑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보통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인베스터즈 마인드셋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거시경제만 봐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러니 시장 참여자들 심리도 정말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 보니까 그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했던 분들, 이른바 고래들이 수익 실현하려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네. 특히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동안 높아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현금화한다는 설명이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웅달 유튜브 채널 자료였죠,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그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데이터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웅달 유튜브, YTN 라디오, 박 작가 유튜브 채널까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팔고 기관은 사고 있다. 이 상반된 움직임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 차익을 실현하거나 현금이 필요한 초기 투자자들하고 또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쌀 때 자산을 모으려는 기관들의 전략이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톰 리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신중하고 현금이 쌓여 있는 상태가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는 아주 강력한 매수 동력, 그러니까 땔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인데 이게 계속 양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 장기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신호거든요. 근데 마냥 다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이퍼 트래커라는 지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아,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하이퍼 트래커라고 그야말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 움직임을 추적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오히려 이 큰 고래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런 또 상반된 데이터도 있어요. 크립토 멘터 자료에 나오죠. 그리고 또 시장의 공포와 탐욕 수준을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가 최근에 44를 기록했는데 이게 극단적인 공포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참여자들의 엇갈린 행보가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산,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걸 디지털금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움직임만 보면 솔직히 후자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라이브러리 오브 웰스나 YTN 라디오 자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중요한 가격 지지선 아래에서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기존의 그 4년 주기 패턴 있잖아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반복되던 상승 하락 패턴, 여기서 벗어나서 올해 말에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헉, 폭락이요? 네. 근데 또 동시에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인 10만 달러 선은 그래도 지켜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톰 리는 비트코인 텔레비전 자료에서 봤듯이 훨씬 낙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니까요. 와, 한쪽은 연말 폭락 가능성, 다른 한쪽은 100만 달러. 이건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걸까요? 그건 결국 분석의 초점이나 가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4년 주기나 지금의 좀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톰 리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의 파급력이나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하. 특히 요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의 4년 주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마이크 세일러도 기관 참여가 늘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어서 좀 지루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오태민의 비트모백 채널 자료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여전히 핵심은 희소성, 그러니까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국경 없이 가치를 쉽게 옮기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오태민 교수님은 웅달 채빵 2부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알려진 것보다 실제 금보유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걸 보완하려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상당히 도발적인 가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가격 변동폭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엄청 좁아졌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방향성이 곧 정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요즘 어쩌면 비트코인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자산이 바로 이더리움 같아요. 아, 이더리움이요? 네,
톰 리가 이더리움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앞으로 3개월 안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 자료에서 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텔레비전, 라이브러리 오브 웰스, 박 작가 유튜브 채널 자료 등등에서 계속 강조하죠. 네, 실제로 톰 리가 의장으로 있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지난 3분기에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샀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이것도 박 작가 유튜브 채널 자료에서 나왔죠. 네, 이더리움의 잠재력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RWA,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이 벌써 6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60%나요? 와. 네, 비트코인 텔레비전 자료에 나오죠. 그리고 은행 없이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디파이, 디파이. 이런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이더리움이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연 1.4% 수익률 주는 ETP 상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태민의 비트모빅 채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요. 라이브러리 오브 웰스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톰 리의 전망이 진짜 매력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가 이더리움 채굴이랑 투자를 하는 비트마인의 의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인 편향이 좀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네트워크 사용료, 그 가스비가 너무 비싸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적됐고요. 맞아요. 가스비 문제 심각하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활동들이 수수료가 훨씬 싼 솔라나나 트론 같은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크립토벤터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톰 리가 이더리움을 너무 강하게 좋게만 이야기하는 게 혹시 그가 속한 회사의 이해관계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것도 크립토벤터 자료에 있었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 펀딩 비율이라는 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긴 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실제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럼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리플이나 도지코인 관련 ETF가 상장됐다는 소식도 있긴 했지만 네, YTN 라디오에서 그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근데 솔라나를 포함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떨어질 때 방어도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해피카펠라 유튜브 채널 자료에서 그런 분석을 봤습니다. 솔라나는 개발자 활동이 늘었다거나 하는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 네, 박 작가 유튜브 채널 자료에 있었죠. 네. 근데 가격 하락세는 정말 가파르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다가올 4분기 시장 전체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정말 크게 엇갈립니다. 톰 리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몬스터 무브, 그러니까 진짜 괴물 같은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반면에 라이브러리 오브 웰스 자료였죠. 오태민 교수님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연말에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또 크립토벤터 분석가들은 앞으로 한 2, 3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다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9월에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시장 회복을 이끄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과거 데이터 분석도 참고할 만하고요. 이것도 크립토벤터 자료입니다. 그 사이클 주기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4년 주기냐 아니냐. 맞습니다. 전통적인 4년 반감기 주기로 보면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정점이 거의 다 왔거나 이미 지났어야 하거든요. 근데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이 새로운 변수 때문에 주기가 5년으로 길어져서 2026년 3분기쯤에나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예측도 크립토 멘터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5년 주기설이군요.
네, 또 다른 변수로는 정치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데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변수도 너무 많고 전망도 너무 엇갈리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듣고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언은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막 감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전략적인 고려사항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거시경제랑 개별 자산의 펀더멘탈,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둘 다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금리나 유동성 같은 큰 흐름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실제 사용 사례는 늘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전문가들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만 해도 톰 리, 오태민 교수님 의견이 확 달랐잖아요. 그렇죠. 왜 의견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특정 자산이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을 수 있는 정보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톰리 분석 비판처럼요. 크립토 벤터 자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전략 포인트, 위험 관리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분할 매수, DCA라고 하죠. 달러 비용 평균법. 이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웅달 유튜브 채널 자료에 나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만의 손절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너스 3%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판다. 이런 식으로요. 해피카펠라 유튜브 채널 자료에서 강조된 내용입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는 특히나 위험하니까 피해야 하고요. 넷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이랑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오태민 교수님이나 웅달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건전한 투자 커뮤니티, 예를 들어 웅달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된 고래동 공부 카페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심리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힘이 들 때가 많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자신의 투자 목표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부동산처럼 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이나 잠재력에 공감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웅달 유튜브 채널 자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오태민 교수님이 특히 장기적인 자산 보존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웅달 책방 2부 인터뷰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또 고래와 기관의 상반된 움직임 같은 것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RWA 트렌드 같은 분명 긍정적인 동력들도 존재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를 잘 읽으면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핵심 자산들의 기술적인 발전이나 생태계 확장 같은 그런 개별적인 펀더멘털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의 온갖 소음이나 감정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배우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태민 교수님은 종종 비트코인이 기존의 국가 중심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어쩌면 이걸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만약에 그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이 그런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온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규제 환경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